안녕하세요. 오늘 2022 대입의 변화와 진학지도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에 사실은 이 설명회를 하면서 기대가 좀 컸습니다. 오늘은 다시 선생님들을 그 현장에서 만나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또다시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하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세상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그 진학 지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이라는 불편한 환경이긴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이 설명회를 들으시고 우리 학생들의 진학 지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의 주제는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2 대입 전형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의 위치에 따른 진학지도, 이렇게 두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2022 대입 전형의 변화부터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 대입제도, 해마다 조금씩 변화되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대입제도의 변화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해보다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어주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22 대입 전형의 변화, 이 부분, 제가 강의하고 있는 부분은 총론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성과 흐름을 제가 좀 짚어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 폭을 깊게 또 넓혀 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대입제도의 흐름을 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에 올해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졸업한 학생들은 2021 대입이었죠. 이때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2015 교육과정이 처음 도입되었던 해였고요. 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당연히 교과서라든가 교육 내용,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을 수밖에 없죠.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수능도 따라서 바뀌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수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2009 수능의 틀에다가 2015 교육과정을 집어넣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수능 시험 범위만 변경을 했던 그런 해가 올해 졸업한 학생들의 대입이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자, 올해 이제 고3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2 대입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고요. 작년에 미루어졌던 그 수능 개편안이 올해 도입이 됩니다. 처음으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 선생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선택형 수능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됩니다. 이따 좀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입학했을 때부터 학생부 기재 내용의 변화가 좀 컸었죠.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인원이 역시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정시 모집 인원의 확대는 선생님들도 또는 학생 학부모님들도 오해 없으셔야 될 부분이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요 대학, 서울 소재 상위 16개 대학 을 중심으로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셔야지만 나중에 지방 거점 공립대학이라든 아니면 지방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데 정시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이 안 늘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정시 모집 인원 확대라는 말을 쓸 때는 서울 소재 상위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고3 학생들한테 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교사의 추천서가 폐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다음 이제 고2 학생들, 2023 대입을 치르게 되는 고2 학생들의 대입 제도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교육과정은 똑같고요. 16개 대학의 정시 40% 조기 달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조기 달성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 는 완전히 달성을 해야 되지만 조기 달성이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2 대입부터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확대되었다라는 부분 아실 수 있고요.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통합 전형이 이제 도입되는 것이 의무화가 됐거든요. 사회 배려자 전형도 일정 비율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장 추천 전형, 다른 말로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무화가 됩니다.
그 부분은 뭐 이따 자세히 좀 설명을 하겠지만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진학하고자 할 때 조금 더 배려를 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2023까지 도입이 완료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걸 가급적이면 2022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2에 조금 더 맞춰달라라고 이야기가 돼서 지금 2022 대입부터 이러한 특징들은 그대로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교사 추천서가 없어지는 그 흐름이 내년까지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4 대입입니다. 역시 교육과정은 개정교육과정이고요. 이제 고2까지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쭉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24 대입의 어떤 결정적인 변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기소개서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 당연히 이제 학생부만 남게 되죠. 서류평가에서. 그러면 학생부의 중요도가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밑에를 보시면 정규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대입 반영 폐지, 즉 학생부 기재 내용이 또 한 번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뭐 수상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고2, 고3 학생들은 수상을 학기당 하나씩은 대입에 반영할 수 있지만 2024 대입부터는 아예 수상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학생부 그 기재에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이 고1 학생들에 나타나는 좀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한 대입에서 변화의 폭이 조금 크고요. 그 다음에 고1 학생들을 위한 2024 대입에서도 어느 정도는 변화의 폭이 크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변화하는 대입 제도를 좀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2 대입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전년도 대비 14,176명이라는 학령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해마다 관심을 갖고 선생님들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한 6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도 한 5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한 10만 명 이상이 감소가 됐는데 올해는 지금 일시적으로 14,000명, 15,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은 894명.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특히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모집 인원의 감소폭이 조금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죠? 일단 경쟁할 수 있는 학생 수는 늘어났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그 문은 좁아졌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올해 그 입시의 방향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들을 이제 선생님들은 알고 계시면서 또 학생들의 진학 지도에 참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인원의 변화를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수시는 한 5,000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정시에서는 한 4,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자, 세부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6,500명, 계속해서 모집 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었던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올해 6,500명이라는 모집 인원이 감소를 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이 한 1,500명 정도 늘었고요. 수능 위주의 전형이 5,2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형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후에는 이제 대학별로도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자, 전체 모집 인원의 흐름, 그 다음에 전형별 모집 인원의 흐름, 그 다음에 대학별 모집 인원의 흐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야 할 그 대학에 맞는 그런 어떤 인원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적성 전형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수도권의 일부 대학과 서울 소재 일부 대학 수도권 쪽에 포진해 있었던 그 적성 전형을 실시했던 그 대학들의 적성 전형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 어떤 서울 하위권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에 지원하고자 했었던 그런 학생들의 어떤 전형의 방향성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는데요. 이 대학들 중에서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하고 고려대, 세종, 수원대 이 세 대학은 적선 전형을 폐지하고 이제 논술 실시 대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 실시 대학이 사실은 그 나머지 대학들의 모집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이 세 대학이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전체 모집 인원은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제 특징으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정시 모집 나군 이동에 따라서 모집군들이 정시에서 다른 대학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건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이거죠. 선택형 수능.
수능 국어하고 수학에서 선택형이 도입이 된다라는 부분과 사과탐 구분 없이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뒤쪽에 나와 있는 사과탐 구분 없이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명목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변화인 것 같지만, 많은 대학들에서 자연계 모집 단위에 과탐을 지정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올해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서 중요한 부분이 국어하고 수학에서의 선택형,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자세히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대 모집. 지금까지 학부에서 모집을 하지 않았던 약학대학이 새롭게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32개교에서 1,578명을 모집합니다. 상당히 큰 모집단이죠. 그래서 상위권 어떤 자연계 모집 규모, 상위권 대학에 한 개 대학이 자연계 쪽에서는 더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정도로 지금 자연계 쪽에서는 입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짚어드렸던 2022 대입 전형의 특징이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담고 있는 의미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령 인구의 변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올해 졸업한 학생들 63,666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고3 학생들은 다시 14,176명이 늘어났고요. 고2, 고1 학생들에게는 4,890명 또는 한 34,000명 정도 줄어들게 되고, 계속 이어서 중3, 중2까지에도 변화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0년 4월 교육통계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대입의 모집 정원은 2020에 한 1,000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 작년에는 한 419명, 그런데 올해는 894명. 학령 인구가 63,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모집 인원은 419명밖에 안 줄어들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학 가기에 상대적으로 좀 그 숫자만 놓고 보자면 수월했던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경쟁할 수 있는 학생 수가 14,000명이 늘었는데 감소폭이 늘었다라는 부분은 올해는 대학 가기가 조금 더 불리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입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올해 이제 지금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올해 이제 전형별 모집 인원이고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증감이 나타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교과 전형은 한 1,500명 정도 늘었고요. 종합 전형이 6,500명 정도. 그 다음에 수능 위주의 전형, 정시에서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이 5,200명 정도 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894명이 감소를 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어떤 모집 인원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기를 선호하는 서울과 수도권 쪽의 모집 규모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 전형 쪽에서는 서울은 1,70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인천과 경기는 한 2,900명 정도가 감소를 했죠. 그럼 교과 전형이 왜 이렇게 감소를 했느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경기 쪽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기존에 적성고사 전형을 실시했던 대학들이 많습니다. 가천대도 여기에 속하고요. 수원대도 여기에 속하겠죠. 이런 대학들이 실제 작년까지의 그 적성고사의 모집, 그 전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학생부 교과가 60%, 적성고사가 4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가 60%였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대학들 중에서 지금 가천대하고 수원대가 논술로 지금 옮겨갔다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이유 때문에 경기 쪽에서 이렇게 감소의 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소재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4,000명 정도 줄었고요. 인천,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과 인천은 굉장히 감소의 폭이 크죠. 서울 같은 경우는 1,360명이 줄어들었는데 경기는 오히려 1,300명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아까 뭐냐면 가천대하고 수원대가 지금 적성고사를 실시하던 전형에서 논술로 틀었기 때문에 지금 논술 모집 인원의 경기 쪽에서의 증가,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 모두가 다 수능을 통한 모집은 늘어났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별로 좀 살펴봤으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 쭉 보시면 파란색이 조금 더 많이 띕니다. 그러니까 일부 감소의 폭이 있지만 요거는 이따 제가 좀 왜 감소를 하게 되는지는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파란색이 좀 눈에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증가가 좀 많이 되었다라는 부분 보실 수 있고요. 종합 전형은 아래로 가는 화살표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 소재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감소폭이 크다. 논술도 마찬가지로 감소폭이 크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하지만 가천대만 지금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래로 향한 화살표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대학은 웬만하면 다 정시가 늘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다음에 요런 박스 친 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제가 체크한 부분들은 지금 보시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2명이라는 증가폭을 보였고요. 한국외대 역시 다른 대학들이 뭐 100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감소폭을 했을 때도 지금 6명밖에 감소를 안 했다라는 부분이죠. 논술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이상 감소되는 대학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립대라든가 홍익대 같은 경우는 감소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뭐 가천대는 새롭게 신설이 됐다라는 부분도 보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증가 추세에 있는 정시 전형에서도 이화여대는 61명밖에 늘지 않았고요. 홍익대는 오히려 50명이 감소했다라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모집 규모의 변화도 살펴야 되고 지역별로 살피셔야 되고 서울 주요 대학도 살피셔야 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변화는 전체적인 틀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좀 인지하시고 아이들한테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대학의 학종과 수능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위주는 전부 다 지금 다 화살표가 없죠. 화살표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증가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학종은 전부 다 화살표가 아래로 향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감소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지금 주요 대학은 수능 위주의 모집 전형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학종 위주의 모집 전형은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웬만한 대학들은 40%를 다 맞춰라 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대학들 거의 대부분 40% 맞춰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학종하고 수능을 비교해도 이제는 학종보다는 수능의 모집 규모가 더 커졌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염두에 두고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하면서 진학의 방향도 학종으로 좀 많이 갔지만, 이제는 수능의 그 모집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의 상황에 맞는 또는 학생의 성향에 맞는 그런 어떤 전형의 방향성 설계가 필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좀 됩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진학지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 대입제도 개선. 2022 대입제도에 영향을 미쳤던 제도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2022 대입제도 개선안입니다. 2018년 8월 17일 날 발표된 부분인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시 모집 비율을 30% 이상 확대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단서가 하나 있었어요. 단, 교과 전형을 30% 이상 모집하는 대학은 이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정시나 교과 중에서 하나만 30% 이상 넘기면 됐거든요. 그랬는데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교과 전형으로 30%를 뽑는다는 건 약간 부담스러웠죠. 따라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정시를 30% 맞추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을 거고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은 교과 전형을 기존에도 많이 선발을 했기 때문에 30% 이상을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해서 굳이 수능을 늘릴 필요가 없었던 그런 어떤 제도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후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오면서 30%가 40%로 조금 더 확대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시험 개편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어하고 수학에서 공통 과목 플러스 필수 선택 과목의 체제로 바뀌게 되고요. 탐구 17개 중에서 2개를 자유 선택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기재 내용이 개선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개선이라는 용어보다 조금 더 정확한 용어는 축소 또는 제한이라는 용어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을 마음껏 기재하지 못하고 조금은 제한을 하거나 또 축소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올해 새롭게 바뀝니다. 기존의 네 문항에서 세 문항으로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사 추천서가 없어지는 것이 2022 대입제도 개선안의 골자였고 올해 대입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아까는 18년에 발표가 됐었고요. 이건 19년에 발표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강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그 이제 고2, 고1 그다음에 학생들한테까지 이어지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16개 대학의 수능 40% 이상을 2022학년도에 조기 달성을 유도해라 라고 이제 첫 번째가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시 모집 인원의 확대는 모든 대학에,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서울 소재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16개 대학 중심으로 수능이 40%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거죠. 자, 사배자, 사회 배려자 전형을 10% 이상 의무해라. 뭐 요거는 아주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기존에서도 많은 대학들이 사회별여자 전형을 정원 내외로 선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10% 이상 권고한다라는 부분인데 요걸로 인해서 올해 이제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대부분 학교장 추천을 받는 전형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면접이라든가 다른 전형 요소 없이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좀 많습니다. 요거는 글자 그대로 지역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사 추천서가 없어지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2024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게 되는 2024부터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 교육과정에 비교과 대입 반영 폐지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고1 학생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빠지게 되는 부분이 뭐냐? 아래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영재교육, 발명교육, 자율동아리, 봉사실적, 그다음에 수상 독서 미반영. 이게 수상하고 독서가 아예 빠지게 되는 부분이죠. 봉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어떤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봉사 실적은 기록이 되고 반영이 되지만 그 외에 개인 봉사들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항목들, 내용들이 제한을 받고 또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 인지하시면서 진학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기재 내용이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지 고2, 고3과 고1 이렇게 나눠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설명에는 2022 대입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2024는 그냥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고2, 고3에 해당이 되는 그 부분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활동에서 과세특위라고 하는 부분 과목당 500자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초탐구교과에 모두 기재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외의 과목들도 학교 자율이었는데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오기로는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지금 모두 다 과세특을 다 모든 과목의 모든 학생들의 과세특을 다 써주는 것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종합의견 500자 그대로고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각 500자씩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 이제 한 개만 기재할 수 있죠. 그리고 제목 포함해서 30자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은 기재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진로활동에서 연간 700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경력 이게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학기당 하나씩 이제 대입에 반영하게 되고요. 독서활동은 그대로 도서명과 저자가 모두가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2024 대입이 을 치르게 되는 고1 학생들부터는 조금 더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차이를 좀 명확하게 아시고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학생부의 기재 내용이 뭐 제한되고 축소되고 있을 때 중요해질 학생부의 기록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아무래도 학생부 기재 내용이 제한되거나 축소가 많이 되면 결국은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단순한 우리가 흔히 말했던 정량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뭐 평균 성적이라든가 성적의 추이, 그다음에 관련 교과목의 성적 이런 부분들의 중요도가 예전에 비해서 더 크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는 확실한 수상 기록. 수상이 뭐 10개, 20개든 획득했던 모든 것이 다 반영되지 않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있고 없고에 대한 기존의 10개, 20개하고 비교하면 수상 기록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있고 없고에 따라서의 어떤 유불리가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필요한 수상 기록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의 차이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확실한 수상 기록.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수학 경시대회라든가 물리 경시대회 수상 기록을 반드시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부분 다 기재가 축소되거나 제한되거나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교과세특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모든 학생한테 다 기재를 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세특 기록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겠고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추천서가 없어집니다. 교사 추천서. 근데 추천서는 사실 기존에서도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말씀하시기를 뭐 입학에 반영되는 서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 참고 서류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서류를 읽어가면서 도움을 받거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었던 서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추천서가 없어지면서 이런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졌는데 이게 바로 행동특석 및 종합의견이죠. 1학년 담임 선생님, 2학년 담임 선생님의 행특 및 종합의견의 어떤 그 내용이 결국은 추천서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친구들의 행특이라면
내가 이 아이를 이 대학에 추천하고자 한다라는 마음으로 추천서를 쓰는 마음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 창의적 체험활동은 정규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을 특히 자율활동하고 진로활동의 기록을 개별화되고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많은 어떤 학교들에서 흔히 말하는 복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학교 주도의 활동을 모든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그냥 같은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대학에서도 변별 있게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좀 더 다른 활동을 하거나 심화된 활동을 한 친구들은 그런 어떤 개별화된 구체적인 기록을 해 주시는 게 예년에 비해서 더 중요해졌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한 개만 반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량도 30자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정규 동아리 활동의 내용이 정말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도 관련 있게 해주면서 그 자율 동아리의 명칭이 딱 가시적으로 전공과 관련된 부분, 필요한 동아리구나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독서 기록 남아있죠. 독서 기록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희망하는 그 진로 전공과 관련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 부여가 가능한 독서 기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대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수능의 출제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출제 범위가 중요한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선택형 수능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에서 선택형 수능을 실시하게 되고요. 영어하고 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인데 제2외국어 한문이 절대평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3개가 절대평가가 되고요. 탐구는 17개 중에서 2개를 택이라는 2개를 택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변화의 폭이 큰 것 같지만 일단 국어 쪽에서 변화는 맞습니다. 하지만 수학과 탐구 쪽에서는 과연 이것이 기존에서 많은 변화일까 변화가 아닐까는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열에서 선택 과목을 지정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냐면 주요 대학에 자연계열을 진학하려고 하면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택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지원하고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시에서. 그 다음에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목 2개를 가지고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수능과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을 가려면 가형, 수학 가형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과탐 2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제한이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면서 변화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과목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이 부분을 조금은 생각해 두셔야 되지만 큰 변화는 아닐 수 있다. 특히 수학하고 과학 쪽에서는 큰 변화는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국어하고 수학 쪽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주제로 다른 선생님들이 또 강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주실 거고요. 저는 이 선택형 수능이 시사하는 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려하실지 이런 부분만 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의 선택은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중에 이루어지게 되죠. 자, 기존의 문학, 독서, 화법, 작문, 문법 이렇게 해서 5가지 세부 영역으로 출제가 되던 국어 영역에서 뭐가 새롭게 들어왔냐면 매체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체는 없었던 부분이 새롭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선택이 되면서 기존의 화법과 작문, 문법에서 15문제를 치르게 되던 것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형으로 11문제로 바뀌면서 4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 4문제가 문학하고 독서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문학과 독서가 각각 17문제씩 문항수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국어에서 많은 학생들이 시간의 부족을 많이 느낀다는 부분이죠. 시간의 부족을 경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시간의 부족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지문 있는 문제들이에요, 주로. 그럼 지문 있는 문제들이 문학하고 독서인데 기존의 30문항에서 34문항으로 늘어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읽어야 될 지문의 길이, 지문의 수가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지문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문항수가 늘어난다는 건 지문의 수는 안 늘어나더라도 지문의 길이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럼 내가 읽고 해석해야 될 정보량이 더 늘어난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문학과 독서 쪽에서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공통 과목을 가져가고 이제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아마 많은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언어, 매체는 지금 저희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언어, 문법이었던 이 언어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언어하고 화법과 작문 중에선 당연히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선택의 비율이 8대2가 되거나 9대1이 되면 선택형 수능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게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이유가 난이도의 차이라면 당연히 문법의 난이도는 쉬워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화법과 작문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원에서 신경을 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렵다고 느꼈던 문법은 오히려 쉬워질 수 있는데 화법과 작문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쉽다라는 이유만으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건 오히려 올바른 선택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거고요.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문제가 쉽다 하더라도 읽어야 될 그 분량이 많죠. 정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다 읽고 해석을 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언어와 매체 중에 언어 부분은 지식을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지문이 있기는 하지만 지문도 좀 짧고요. 뭐 보기가 있다 하더라도 화법과 작문이나 기타 문학 독서에 비해서는 짧은 분량이죠. 그러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언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면 그걸 문학과 독서 쪽에서 쓸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을 학생들한테 좀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선택 과목의 점수는 그대로 자신이 획득한 그 R 점수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통 과목 점수, 자신들이 선택한 그 과목의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럼 화작을 선택한 아이들과 언매를 선택한 그 집단의 아이들의 독서문학 점수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내 점수가 조정이 되는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체제로 한 번도 시험을 치른 적이 없기 때문에 원매를 선택한 집단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 또 그 아이들의 수준이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주목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언매를 선택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언매 쪽으로 많이 갔네? 언매를 선택한 아이들의 독서하고 문학의 평균점이 높네? 아니면 뭐 반대이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공통 과목 점수에 의해서 선택 과목 점수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아이들의 선택 과목 지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수학에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존에 수학에서 가형을 선택할 것이냐 나형을 선택할 것이냐 고민했던 자연계 중위권 학생들은 똑같이 확통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미적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똑같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인문계 학생들은 확통을 선택할 거고 대부분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을 선택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기하라는 과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또 상위권 학생들은 미적 대신 기하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뭐 집단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계 중위권 학생들에서 확통을 선택할 거냐 미적을 선택할 거냐, 자연계 상위권에서 미적을 선택할 거냐 기하를 선택할 거냐. 지금 올해 졸업한 학생들은 기하를 수능에서 치르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졸업해서 넘어오는 학생들은 기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적죠. 그렇다면 결국은 미적을 선택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올해 고3 자연계 학생들은 기하 선택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고2, 고1 학생들은 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선택지에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는 어떻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 불리할지를 선생님들이 좀 따져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통 과목 평균에 따라서 선택 과목의 원점수가 조정이 된다라는 이런 어떤 과정을 선생님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생이 확통을 선택하고 미적을 선택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하고 불리할지를 한번 따져보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과목에서 어떤 학생이 60점을 맞는다라고 치면 확통을 선택할 때는 24점을 맞는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미적을 선택하면 15점을 맞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확통하고 미적 중에서 당연히 확통을 조금 더 잘할 가능성이 있겠죠. 미적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 점수 24점과 15점을 그대로 부여를 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미적보다는 확통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통을 선택한 집단의 수원수급 평균이 52점, 미적을 선택한 집단의 수원수급 평균이 56점이라고 역시 가정을 해보면 평균 점수, 그 집단의 평균 점수를 고려해서 확통에서의 24점이라는 점수는 확통 선택 집단의 평균 점수 20점보다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52점, 그들의 공통 과목 점수인 수원수투 50 평균의 52점을 기준으로 해서 52 플러스 알파라는 점수를 부여를 할 거고요. 미적을 선택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미적은 평균 20점보다 5점 정도가 빠지는 점수이기 때문에 56에서 어느 정도 값을 뺀 점수를 새롭게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52 플러스 알파하고 56 마이너스 베타는 수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우리가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조정이 된다는 걸 가지고 막 그냥 막연하게 확통을 선택해라, 막연하게 미적을 선택해라 라기보다는 3월 모의고사를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선택 과목들의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 인문계 학생들은 대부분 확통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학생들의 등급이 생각만큼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후에 다른 주제의 강의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작년부터 개정교육과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럼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다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뭐냐? 과목이에요, 과목. 과목의 위계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보통교과하고 전문교과 1,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그 다음에 전문교과 1. 일반고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전문교과 1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전문교과 2는 주로 특성화고 과목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많이 개설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한다면 한번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어려운 과목을 또는 필요한 과목들을 많이 듣고 오면 이 학생은 조금 더 쉬운 과목만 듣고 온 친구들에 비해서 단순히 과목 선택의 이유만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럴 때 그 과목의 위계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일단 공통 과목이 좀 쉽다면 일반 선택 과목이 조금 더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조금 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교과 1이 조금 더 어렵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진로 선택 과목이 다 그렇지는 않죠. 중간에 뭐 실용국어, 실용영어, 실용수학은 오히려 일반 선택 과목보다 조금 더 쉬운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가늠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목을 선택할 때 이렇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전문교과 1, 내가 필요로 하는 과목들을 얼마만큼 선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2015 교육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고자 할 때 이 아이가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들었는지, 필요한 과목들은 듣고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흐름 때문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근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교의 학생 참여형 교과활동 수업에 주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에 다양화하도록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이 되니까요. 그리고 교육과정은 다양하게 편성을 하고 수업은 학생 참여형으로 이루어지고 평가는 과정 중심의 평가로 하고 그 과정에서 관찰한 내용을 교사가 사실적으로 기술하면 대학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의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지원학과하고 관련된 교과를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학생의 교과 선택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경희대 입학사정관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한참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렇게 계속해서 모집 비율도 늘어나고 강조가 되던 시절에는 이런 부분이 좀 맞았는데요. 최근에는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죠. 2022 대입부터 주요 대학의 학종과 수능 비율이 역전이 됐어요. 이제는 수능 위주의 모집 비율이 한 40%가 되고요. 학종은 그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게 됐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변화되는 흐름을 고려하면서 학교에서는 선택 과목 지도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친구들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진로 선택 과목, 전문교과를 관련 있는 과목들로 어떻게 내실 있게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하지만 수능에서는 이런 부분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논술이라든가 다른 전형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과 전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만 생각하는 그런 학교라면 모르겠지만 한 교실 안에 종합도 생각하고 교과도 생각하고 수능도 생각하는 학생들이 섞여 있다면 그 아이들한테 맞춰서 과목 선택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의 교과 반영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올해 졸업한 학생들까지는 전부 다 상대평가여서 등급으로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절대평가, 성취도 평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대학이 A대학과 B대학 중에서 B대학이 나한테 좀 더 맞을 수도 있는, 또 학교에서도 A대학과 B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 A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학2하고 이제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석사 등급의 이제 성취도 비율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게 대학마다 다 동일하다면 뭐 유불리도 필요 없고 저희도 신경을 안 써도 될 텐데요. 그렇지 않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대학은 성취도별 점수를 부여하고요. 어느 대학은 성취도별 비율을, 또 어느 대학은 반영을 하지 않고요. 어느 대학은 정성평가를 씁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나한테 유리할지 대학마다 유불리를 한번 따져보는 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과 전형 쪽에서 조금 자세히 다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두 번째, 성취도별 비율. 이제 고려대에서 적용하는 부분이죠. 다른 대학들은 그냥 성취도 A 학생이 많으면 A면 돼요. 그런데 성취도별 비율을 고려하는 고려대는 A 학생이 너무 많으면 A 비율이 적은 학교에 비해서 나중에 등급 계산할 때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또 학교에서도 성취도 A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많은 학생들한테 유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듣는 게 유리할지 덜 듣는 게 유리할지, 교과 전형에서 얘기입니다. 종합 전형에서는 많이 듣는 게 유리하죠. 근데 교과 전형 쪽에서는 이게 정량화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을 반드시 많이 듣는 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면서 과목 선택 지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선의 변화, 요 부분을 한번 작년과 올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걸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작년에는 63,000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요소는 뭐냐면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신에서 1등급을 맞는 학생, 2등급을 맞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소수 과목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등급을 매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등급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작년에도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은 약간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1 대입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합격자 성적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합격선의 하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작년에 대입에서는.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15,000명 정도, 14,000명 정도 늘었어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예요. 그리고 지금 모집 인원도 더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학교마다 달라져요. 이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선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서 진학지도 해주셔야 되고요. 결정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작년의 자료를 그대로 올해 대입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작년에는 6만 명이 줄어들었던 거고 올해는 14,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올해는 1등급을 맞는 학생 수가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 그 학령 인구의 증감,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의 상대 절대평가, 이런 부분들, 이런 요소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하고 저희가 진학 지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년도 입시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올해 그대로 대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전년도의 상황과 올해의 상황이 다르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2022 대입 전형의 특징들을 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서울, 인천, 경기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33개 대학,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24개 대학, 추천 인원에 제한을 두는 대학이 23개 대학. 주로 학생부 100%,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그다음에 추천 인원의 제한,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있고 있죠. 대학별로 보시면 자, 추천 제한을 두는 대학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수능 최저를 걸고 있는 대학들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추천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수능 최저를 걸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형의 특징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학생부 100%,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적용, 그다음에 추천 인원 제한 이런 식으로. 그럼 추천을 이제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이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럼 내가 어느 대학이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구조인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 대학에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왜? 내가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뭐 10개, 20개 다 나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교마다 추천 기준이 다 있겠지만 고등학교마다 그중에서 내가 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개수를 하나, 두 개 정도 제한한다면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때 나에게 유리한 그런 어떤 대학들을 좀 선택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교장 추천 지역 균형 선발 모집 대학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모집 인원의 변화를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이 많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서강대하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교과 전형도 없었고요. 추천 전형도 없었죠. 근데 새롭게 교과 추천 전형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경희대하고 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왼쪽에서 오른쪽 2021과 2022를 비교해 보면 각각 152명, 11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기존의 경희대는 고교 연계 전형이라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었고요. 한국외대도 교과 전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오른쪽으로 2022로 넘어오면서 이제 추천 전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교과 전형으로 아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 정도만 맞추면 되니까 기존에 더 많이 선발하고 있던 대학들은 이렇게 감소가 된 그런 대학들도 있다라는 부분 보실 수 있고요. 추천 인원, 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일 때는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었지만 20명의 추천 제한을 걸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적성이 없어지고 논술 실시 대학이 증가됐다라는 거. 기존의 33개 대학에서는 1,800명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가천대, 고려대, 세종, 수원대 세 대학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 규모는 93명밖에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약대 모집 인원입니다. 약대 모집 인원으로 자연계 입시가 이제 변화가 될 텐데 일단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으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수도권에 15개 대학에서 선발하는데 종합 전형으로 30%, 그다음에 정시로 45% 정도 선발을 하죠. 지방에 있는 대학은 교과로 22%, 정시로 30%,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을 포함하고 있는 특별 전형으로 42%이기 때문에 서울 소재의 학생들이라면 수도권 대학을 희망하려면 종합하고 정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을 생각한다면 교과나 정시를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교과 전형의 특성상 아주 높은 교과 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약대를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죠? 이렇게 약대 모집 인원이 들어오는데 약학대학이 어느 위치에 포진을 할 거냐라는 거죠. 흔히 말해서 저희가 의치한 있고요. 그다음에 수의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여기에 이제 약대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상위권 공대보다 위에 포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서울대 공대하고 는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밑에 뭐 일단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공대보다는 약대가 더 위에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상위권 대학의 공대는 예년에 비해서 합격선이 뭐 고득점자들 또는 그 성적 좋은 학생들이 약대 쪽으로 빠져나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밑에서 위로 채워지는 구조라면 조금 더 진학하기가 수월해지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진학 지도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약대 모집 인원을 한번 자료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약대는 모든 그 대학에서 약학대학을 모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서 모집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기타 대학, 지방대학으로 좀 분류를 해봤기 때문에 한번 살펴서 진학 지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2022 대입에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래 본래 취지에 맞으려면 사실 수능과의 상관성을 좀 이렇게 배제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저 기준 없이 선발하는 쪽이 많았는데 기존에 이렇게 네 대학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홍익대 이 네 대학만 수능의 최저 기준을 걸었었는데 새롭게 경희대하고 연세대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연세대 학교는 뭐 상위권 대학이니까 최저를 걸어도 뭐 괜찮다. 뭐 이런 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조금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그 취지 본질에 맞게 물론 많은 대학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지만 특히나 약간 좀 앞장서서 했던 대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경희대학교에서 수능 최저를 올해부터 걸었다라는 건 저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이후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또는 중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거는 대학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려면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야 되는데 학생부 기재가 자꾸 제한 축소되니까 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게 되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의 어떤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이유가 어찌 됐든 최저 기준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앞으로의 어떤 그 학종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기소개서도 2024대부터는 없어지게 되죠. 이런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나름대로 고민해 보시면서 진학지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2022 대입 변화의 마지막입니다.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변화되고 추천사가 없어진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의 1, 2번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의 문항이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보시면 2022 쪽에 보시면 자신의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써라.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써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자율문항으로 이제 지원 동기라든가 진로 계획을 써라. 이렇게 이제 문항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네 문항의 자소서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새롭게 바뀐 자소서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2022 대입전형의 변화 그리고 그 부분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총론의 성격이었고요. 이제 그 총론의 성격에 맞추어서 우리 학생들의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그 진학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할지 이제 위치에 따른 그 진학 지도의 방향성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계속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시가 대세냐 학종이 대세이냐 앞서서 쭉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조금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아마 인지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경희대 2022 전형 계약안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자, 교과 전형으로 볼 수 있는 고교 연계가 13.6%, 그다음에 종합 전형으로 볼 수 있는 네오 르네상스가 29.5%, 그다음에 논술이 있고요. 수능을 통한 정시 모집이 44.6%입니다. 자, 수시하고 정시 비율을 놓고 보자면 수시가 55.4, 그다음에 정시가 44.6으로 수시가 높지만 수시의 모든 전형에 모든 유형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학종하고 비교를 해보면 또는 교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논술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수시의 각 전형들과 정시를 비교해보면 정시가 훨씬 더 이제는 많이 선발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대학은 아니고요.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입니다. 그러면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을 희망하는 그런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제는 수시가 대세도 아니고 학종이 대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조금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거죠.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맨 왼쪽에 있는 대학은 중앙대, 가운데는 건국대,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광운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조금 뭐 최근 자료는 아닐 수 있지만 그 지금 이 숫자를 보러 제가 가져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앙대에 지원하는 합격자들은 대략 2등급 초중반, 그 다음에 건국대는 한 중후반, 그 다음에 광운대는 한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마다 조금 선호도의 차이에 따라서 입시 결과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 대학들에서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교과를 정량화해서 선발하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나중에 결과치를 받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광운대를 학종으로 들어간 학생이 중앙대를 또는 그 이상의 대학을 학종으로 지원하고 싶다면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만약에 광운대를 진학했던 학생이 이 수시 성적보다 오히려 모의고사 성적이 더 잘 나온다면 그래도 이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지원을 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보다 더 낮은 성적대 4등급, 5등급, 6등급 대 아이들이 만약에 서울 소재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거예요. 핵심은 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학 지도를 하실 때 이제는 우리 학교는 학종 위주의 학교야. 우리 반은 학종 위주의 반이야. 우리 반은 또는 정시 위주의 학교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다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전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조금 더 탄력적인 시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그 진학지도의 방향성을 한번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2 대입 진학지도의 주안점부터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앞서 2022 대입 전형의 변화의 특징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확인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령 인구와 모집 정원의 변화가 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설명을 드렸죠. 14,000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모집은 894명이 줄어들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올해 입시가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진학지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선택형 수능에 대비해서 국어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수학에서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를 일단 3월 모의고사 보시고 나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한번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학생부 기재 내용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제한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준비사항, 제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잘 정리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더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를 살펴서 전형 설계의 방향성을 점검하자. 일단 교과 전형 좀 늘었고요. 종합 전형 많이 줄었고요. 논술 줄어든 것 같지만 새롭게 새 대학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기존의 대학들은 많이 감소했다. 그다음에 정시는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을 보시고요. 자,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지만 대학별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대학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적성 전형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을 지원하고자 했던 대학 학생들은 논술로 이동을 할지 아니면 다른 전형으로 선택할지 전형 설계를 새롭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약학대학 모집에 따라서 자연계 입시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계 대학 진학이 조금 수월해졌다라는 거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느 위치에서 얼마만큼 수월해졌을까? 이런 부분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일곱 번째, 추천서가 없어졌어요. 그럼 추천서를 통해서 기존에 추천서가 갖던 기능들, 요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행특 및 종합 의견을 좀 신경 써주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달라졌어요. 분량이 줄어들었어요. 분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학생 입장에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 대비를 위해서 끝까지 수능을 공부해야 되고요. 최저 기준 대비만이 아니라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주요 대학 중심으로 따라서 내가 정시까지 도전하려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수능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요 얘기 안 할 수 없죠. 코로나19로 인한 학업 태도를 점검하고 부족한 활동에 대비하자.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게 되면 학생들이 학업량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나 싶어요. 전년도의 상황에 한번 비춰보면. 그리고 생활도 많이 좀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조금 주의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2년 차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또는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수업 중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학생부 기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학교마다의 노하우가 좀 생겼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2022 대입 진학지도의 주안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이제 위치에 따라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그 고려 사항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을 하나씩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다면 일일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대략적인 방향성만 짚어주고 오늘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권 학생들의 진학지도를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 이거죠.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범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으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서성한 정도인지 아니면 중경외시 라인인지 아니면 그 밑에인지에 따라서 내가 수시 지원 범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형 선택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범위를 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서영고만 희망할 수 있느냐, 서영고에서 서성한까지 희망하느냐, 아니면 서영고에서 중경외시까지 다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방향성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내신 1등급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가 정시에서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은 체크하셔서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국어하고 수학에 선택하면 뭐로 할 거냐? 언매하고 화작 중에서. 그 다음에 확통하고 기하, 미적 중에서. 아마 자연계 쪽은 수학의 과목은 거의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문계도 마찬가지고요.
수학은 결정이 될 텐데 국어 쪽은 아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학업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학생부 기록은 충분하냐. 상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가 학업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단순하게 수치상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과세특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록을 통해서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보여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문계 상위권은 수시부터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자연계에 비해서 선택지가 넓지 않죠. 그래서 인문계 상위권은 내가 정시의 뜻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수시부터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약학대학 모집으로 이제 자연계 상위권은 아무래도 환경이 좀 나아졌는데, 뭐 최상위권인 의대 쪽은 나아질 수 없죠. 약대가 의대보다 위로 아마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하지만 뭐 상위권, 중상위권 쪽은 아무래도 환경이 좀 나아진 건 사실이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진학지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의치안을 희망하더라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의치안을 희망하더라도 수시 6회를 모두 활용하지는 말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의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진로 적성이 그쪽이기 때문에 6개를 다 의대로 쓰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의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6개를 쓴다라고 했을 때, 갈수록 학생부 규제 내용도 많이 축소나 제한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학생부 관리가 잘 되어서 학생부 기록도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면 대학들의 입장에서도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누가 더 낫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반대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도 합격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합격 사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친구하고 올해의 친구가 동일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인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또 설령 똑같다 하더라도 경쟁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학생들의 어떤 스펙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진다면. 그래서 의치안을 전부 다 6개를 쓰면 위험 부담이 그만큼 크다. 그래서 합격을 생각한다면, 특히 수시 쪽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면 의치안이 아닌 일반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을 하나나 2개 정도는 같이 병행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들도 아마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계 과학 2 선택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정시에서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고 투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서 학생들한테 상담하실 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면접은 재시문 기반 면접이 많습니다.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은 재시문 기반 면접에 대한 대비는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 주시면서 지금 8가지 정도, 이거 말고 또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위권 학생들의 진학 지도에 대한 어떤 그 점검사항 또는 고려사항,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학생들의 진학 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하여 인식하는, 요거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선생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중위권,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보통 눈높이가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을 희망하고 있고, 내가 지금 나온 점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 뭐 실수를 많이 했다든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근데 앞으로 발전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건 당연하죠. 학생이기 때문에 노력 열심히 하면 성적도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현실을 냉정하게, 현재의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범위를 결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여기까지도 아마 뭐 국어 쪽은 뭐 필요하겠지만 수학도 어느 정도는 걸쳐질 텐데, 이제 중위권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자연계 학생들 확통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미적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 선택의 방향성에 대한 설계는 명확하냐라는 거죠. 중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노력도 좀 했지만 완벽하게 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능 공부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수능으로도 진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또 학종도 준비가 미흡하다 생각되고 모의고사 성적도 잘 안 나오니까 논술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3학년 학생들이라면 전형 선택의 방향성에 대한 설계는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인문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지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부터 좀 집중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좀 학생들한테 주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학대학 모집으로 자연계에는 중위권 학생들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서 좀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학생부가 기록되었는가. 이제 학생부를 점검해서 학종을 지원하고자 할 때 중위권 대학이라면
절대적으로 학업 역량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학업 역량이 물론 중요하지만 전공에 대한 관심과 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공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한 학업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컨텐츠 확보, 학종을 위한 학생들이라면 그 컨텐츠 확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부족하다면 이제 나머지 3학년 1학기에 또 보완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면접과 논술 등 내가 방향성을 잡은 그 전형에 대한 그 고사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해 주시면서 지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위권 학생들의 진학 지도입니다. 자,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해서 인식하는 거 물론 하위권 학생들한테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목표의식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의식을 부여해서 의욕을 고취해야 하지만 뭐 학종이 됐든 교과가 됐든 수능이 됐든 나름대로의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다음에 전형 설계의 방향성에 대한 선택, 설계는 명확하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위권 학생들은 뭔가 생각이라든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하위권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 설계를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학생들 중에 어차피 나는 수시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수능에 올인하겠다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능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수시에서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조언해 주시면서 전형 선택의 방향성에 대한 설계를 같이 도와주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수능 공부는 자신 있는 영역부터 차근차근 현실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4개 영역을 다 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이런 식으로 좀씩 확장을 시켜나가는 그런 어떤 수능 공부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은 뭘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도 필요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또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의 지역이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 서울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지방으로 내려가길 좀 꺼려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전형도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지도법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미리 상담을 좀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무리한 지원보다는 현실적인 지원과 함께 미래를 도모하자, 이런 어떤 전략 좀 필요하겠죠. 아니, 점수가 안 되는데 그냥 뭐 무턱대고 지원한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냉정하게 하고 이후에 다시 한번 뭐 재수를 할 수도 있고 반수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편입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또 대학원을 진학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통한 취업, 길들은 많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대학보다는 학과, 진학보다는 취업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부분도 같이 조언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요 하위권 학생들에게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컨텐츠 확보가 잘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서류 구성을 할 때 아무래도 하위권 학생이다 보니까 학업 역량이라든가 전공적 합성에 대한 어떤 그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없는 거를 거짓말로 부풀려서 쓰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 잠재력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에 대한 그런 서류 구성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개략적으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의 진학 지도의 어떤 고려사항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전체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효율적인 진학 설계와 학교 생활을 위한 제언이다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오늘 설명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맞는 전형 설계의 방향성이 필요하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전형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 선생님들께서 인지하시고 학생들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형별로, 대학별로 또 모집 규모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주시는 거. 자, 앞서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중복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전형에 따른 맞춤형 교과목 선택.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진로 선택 과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능을 위한 학생이라면 그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교과 전형에서는 대학마다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교과목 선택 등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한다면 교과 성적,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보여줄 수 있는 학업 역량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교 졸업할 때까지 내신과 수능에 대한 대비는 필수입니다. 뭐 재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바른 학교 생활을 위해서라도 학종으로 가는 친구도 수능 공부를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수능 후에 올인한 친구들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2학기 내신을 최대한 잘 맞도록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신과 수능 공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 다르지 않다는 그런 부분 인지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위치에 따른 중요 포인트를 고려해다.
아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중요 포인트에 따른 어떤 그 진학 지도 이런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생들은 그에 맞는 준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긴 시간 달려왔는데요.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2022 대입 전형의 전체적인 흐름과 변화, 그다음에 진학 지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어지는 그 강론의 강의를 참고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총론 강의 먼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강론 강의들을 같이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고요. 선생님들이 진학 지도하는데 큰 도움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희의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학생들, 또 만약에 학부모님이 듣고 계신다면 학부모님들의 학생들이 모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